딸과 함께 읽는 책 두 번째 책입니다. 원래는 계획을 잔뜩 세워놨었어요. 저번에는 데미안을 읽었고 이번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래 겨울방학 동안은 10권 정도를 같이 고딩 딸과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 목적으로 했었는데 저희 딸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사실은 책을 그 10권 중에서 2권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읽은 게 바로 데미안이었고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읽은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두 번째 읽은 이 책 역시 이제 딸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워낙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 가지고 저희 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다음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의 표지를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무서운 느낌이 들죠. 철조망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갛고 그 뒤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이렇게 딱딱한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분량은 한 246페이지 정도 되고 읽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고등학생 아이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책인데 중간중간에 조금 생각해봐야 할 구절들이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저희 딸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필로 밑줄을 쳐서 그 밑줄을 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일단 이 책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을 쓴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신경정신과 교수인데 그 젊은 시절에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그 치료요법을 로고테라피라는 그 학파를 창시하고 그 치료요법을 만든 분이시래요. 자, 그다음에 이걸 옮긴 분은 이시형 박사님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자,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극 속에서의 낙관. 그래서 1부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을 한 내용 위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하고 3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언제 절망하고 그 다음에 언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창시한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장을 저도 표시를 하고 저희 딸도 표시를 한 부분을 이제 간단히 읽어보면 되는데 먼저 파격적으로 이분은 그 질문을 한대요. 예를 들면 크고 작은 이 프랭클 박사가 크고 작은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데요. 되게 파격적이에요.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왜 사냐 이거죠. 왜 죽지 않고 왜 사냐. 자, 그럼 우리 가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또는 어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예전에 프로이트는 그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을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 불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프랭클 박사는 환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바로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좌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부부터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에 대해서 이 프랭클 박사가 얘기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뽑아 볼게요. 자, 일단 이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비록 실제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전개될 글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박사는 자신이 겪은 체험에 대해서 어떤 신세한탄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의사다운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체험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본인도 알고 싶고 또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이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되면 그 수많은 수감자들의 심리적 반응이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에는 충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료가 바로 옆에 있었던 동료가 죽어나가는데도 무감각해지고, 그다음 예를 들면 동상에 걸린 소년이 뭐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막 손가락이 다 썩어 나가는 걸 보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근데 이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무감각해진대요.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석방돼서 자유를 얻은 후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남에게 어떤 폐를 끼치거나 또는 남에게 폭력을 가할 때 자신이 겪었던 이 수용소의 끔찍한 행동이 그걸 합리화시켜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충격은 이제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상황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사의 갈림길이 이 독일군 장교의 손가락 방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장교가 팔꿈치에 한쪽 팔을 괴고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킬지 오른쪽을 가리킬지에 따라 생사 여부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운 좋게도 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자, 왼쪽으로 가게 된 사람들은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보면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바로 그 화장터의 문에는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독일군 장교의 손가락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옷을 벗고
옷을 벗고 나서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깎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에 난 털을 깎기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모조리 다 깎아야 했다. 그런 다음 샤워를 하기 위해 다시 줄을 섰다. 서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중에는 샤워실의 분무기에서 진짜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샤워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이제 벌거벗은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심지어는 털 한 오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뿐이었다. 그동안의 삶과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물건 중 과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안경과 벨트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벨트는 나중에 빵 한 조각과 바꾸어 먹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용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겪었던 그 극한적인 상황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또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기에도 이미 그런 책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체험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든대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 옆에 계단을 올라가서 시체를 끌어올려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태연하게 수프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숲을 걷기 시작했다. 즉, 이런 극한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어떤 끔찍한 상황이 이제 상황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할 때가 있다. 이 무감각한 죄에서도 분노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감독관이 자기를 막 돼지 같은 새끼라고 막 모멸감을 주면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의사 전문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풍 꽤나 긁어모았겠군.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그 이유로 나를 막 구타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육체적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 모멸감에서 아무리 무감각해진 상태라도 그 모멸감을 느낄 때는 이 무감각해진 죄수들도 분노를 느낀다고 해요. 특히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감자들은 특히 그들이 원하는 소원과 욕망이 꿈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신 세계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하고 퇴행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보통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인간은 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막 몇 날 며칠을 굶고 아주 추운 곳에서 막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작업장으로 아주 차가운 날씨에 작업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아내를 떠올렸대요. 아내를 떠올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절은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저희 딸도 표시를 했더라고요. 즉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순간만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이분의 아내는 수용소에서 이제 사망했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랐대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에 굳거나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자, 그리고 또 이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피폐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내면 세계를 굉장히 강화하는 계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그 영혼을 달래는데 그런 내적인 삶이 심화되면서 그 전에는 예술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이고 보통적인 삶을 살아갈 땐 그래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면의 정신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그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예술을 즐긴대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제 수용소에서 유머가 필요하다.
즉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이다. 그래서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클 박사는 이 수용소가 너무나 극단적이고 힘든 인간을 극한으로까지 몰고 가지만 어떻게 보면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도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이고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즉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없고 이 수용소 안에서도 상대적인 행복을 이제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행복, 예를 들면 취사실에 들어가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요리사 F 앞으로 난 줄에 설 수 있는 행운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친구나 고향 사람한테는 더 주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프를 나눠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있는 줄에 설 수 있었던 것조차도 행운이고 행복이다 라고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강제 노역을 초반에는 하기도 했지만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그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점점 막바지로 가면서 이 수용소에서 이 나치들이 수용소에 있는 이 수감자들을 이송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먼저 탈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고 이 프랭클 박사는 오히려 살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의 신이 우리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특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자유는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마다 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은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들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할 때 그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태도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절망에 빠져서 이 수용소 안에서도 자리에서 꼼짝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와서 두드려 패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똥 오줌도 그 자리에서 계속 싸면서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후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태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인간의 남은 자유는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마지막 남은 자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 태도를 취하고 선택하는 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강요하고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뭐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당하게 된다든지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그걸 끝까지 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거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자유니까. 자, 그리고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가진 인간이 정말 마지막 끝까지 빼앗길 수 없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찾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처음 얘기했었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물어보는 말,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말했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즉,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살아갈 수 있대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왜 살아야 하지? 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태도,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막 고민하면서 삶의 이유가 뭔지 찾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행동과 태도에서 찾아야 된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그 진정한 자유란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하기까지 그게 행복한 일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결정, 어려운 힘겨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삶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수감자이든 감독관이든 뭐 장교든 상관없이 이렇게 나눴어요.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부류와 미천한 인격을 가진 부류로 나누어진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오로지 순전히 한 부류의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 수용소 감시병 중에서도 가끔씩은 좋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고 같이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미천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영혼을 파헤치고 그 영혼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성에서도 선과 악의 혼합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그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히려 살펴볼 수 있었대요. 또 이제 이분이 의사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대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 자유를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억압을 받는 쪽이 아니라 억압을 하는 쪽이 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이제 폭력과 불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평범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옳지 못할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줘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 이제 로고테라피, 이분이 창시한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부와 3부에서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로고 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대요.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대요. 그리고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물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유일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실현시켜야 하고 또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너는 이런 의미를 찾아야 돼 라고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스스로 찾아내고 그 사람만이 그걸 실현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부모님이 공부를 아이들한테 하라고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의미를 스스로 찾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해야 될지, 힘들 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또 본인이 목표한 대로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즉 내가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므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 테라피에서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고 있다. 자, 인간은 일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자, 또한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즉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구조적 특성을 아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아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로고 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1번,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2번,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특히 이 2번 같은 경우가 사랑하는 거래요. 즉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시련을 뭐 굳이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고민이 또 고민을 낳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땡겨오고. 그런데 이분은 삶의 의미는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온 거예요. 즉 첫째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죽고 11살짜리 아들을 잃은 후에 자살을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병원으로 왔대요. 그리고 자기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남겨졌다. 그래서 그 큰아들하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걸 말린 게 그 큰아들이었대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는 살고 싶었다. 그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당신이 지금 80살이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녀가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그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대요. 자, 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삶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제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의미, 그녀의 고통까지 포함된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인간이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겪는 시련에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뒤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인간은 정신을 넘어선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자신을 규정을 하고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약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힘겨운 상황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극한적인 상황까지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고등학생 딸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이야기가 길어졌죠. 그런데 특히 데미안에 이제 처음 읽었었던 저희 딸과 처음 읽었었던 데미안하고
저희 딸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저희 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존 고정관념이나 권위에 다 도전을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태도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맥락이 서로 와닿았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죠. 그때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이제 벌벌벌 떨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강요와 선택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와닿았대요. 데미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고, 또 힘겨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부는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고등 자녀가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꼭 고등 학생이 아니더라도 저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저번 이 책 한번 읽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세요.